네,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가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연 가운데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후 열리는 첫 집회인 만큼 격한 세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헌재가 최종 변론기를 24일로 잡으면서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좀 오늘 양측 집회 분위기가 더 불붙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론 이것이 애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작은 촛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느덧 또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여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지금 서로 맞불 집회 형식으로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화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탄핵의 어떤 헌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후에도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보는데 예. 어쨌건 이것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회적인 혼란성이 대선과 맞물려서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대선이 또 바로 이어지면 대선 기간 동안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차적 민주를 지키면서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 장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과 이어지는 소재일 수 있는데요. 지금 최 교수님, 정치인들의 각자 광장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탄핵 여부 이후에 이제 전국에서 상당히 좀 불의 기름을 얻는 격으로 봤을 때 글쎄요. 지금 심각하게 24일 날이 최종 변론기일로 잡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3월 초에 선고가 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 자유한국당이죠, 한국당. 예.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월 초에 선고가 이제 내려진다면 뭐 인용이나 이제 기각 중 하나로 내려질 텐데 그 이후에를 생각해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보수층을 더 집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도 모르겠어요. 김민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등 몇 분 몇 주째 참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 탄핵 기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쪽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글쎄 정치인들이 지금 참여한다고 해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뭐 현재로서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긴 합니다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이것을 불복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쭉 지금 석 달째 진행되면서 이 상황 자체가 각 정당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참여가 꼭 당위적으로 꼭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어떤 면에서부터 불가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당에서도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그리고 기각 여론 반대 또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 마찬가지겠는데 예. 문제는 과도한 주장은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태극기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재 뭐 해체라든지 특검 해체죠. 헌재가 아니라 특검 해체라든지 이런 주장들은 좀 과도한 주장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양측의 그 분열도 가속화시킨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제 인용해야 되냐 기각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촛불 집회도 또는 태극기 집회도 대선과 맞물려서 이제 대선의 정치적인 집회의 성격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탄핵이 어쨌든 그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것을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아마 상당한 규모로 대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정치인들이 어쨌든 대중 국민들의 갈등을 사실 제도화함으로써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긴 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지층들 결집을 어쨌든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뭐 사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특검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구속 후에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이 됐는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일정 부평이 독방에 수감되다 보면 기존의 태도를 좀 바꿔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좀 털어놓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심리적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심리적 압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는 건 누구나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그 생소한 경험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은 상연한데 예. 그러나 이것과 법적인 것은 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회장, 부회장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는 변호인도 같이 있고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검찰과 특검과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간에 여러 가지가 지금 대립 국면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한 예. 것이다. 이런 것을 일관되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검은 이제 이번에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이 세 가지를 추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부분과 좀 차원이 다른 개인 비리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것이 이제 구속영장이 수용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보하거나 뭐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뭐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오전에 피의자로 소환됐잖아요. 지금 수사기간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란 회의적 시각이 있는데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열흘 남았죠. 특검 기간이 황교안 대행이 이제 특검 기간 연장 신청을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어쨌든 열흘 정도 남았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직무유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인 방조했느냐라는 그런 알고서도, 의혹이 하나가 예.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직권 남용 부분이 있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어떤 내사 방해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고 굉장히 많죠 지금. 개인적인 뭐 이른바 가족회사에 대한 것도 있고 아들 이른바 꽃보직 특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 이제 특검이 가장 주목 있게 보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보도에 잠깐 나오던데 일단 여러 가지 법치식이 해박한 분이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못지않게 지금 특검이 가장 그 수사하기가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이긴 한데 지금 특검의 이 수사기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입증하기가 의혹들은 뭐 충분히 제기됐습니다.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입증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 대두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고 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네. 아직까지는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대면 조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주 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이제 뭐 헌재도 최종 변론이 24일에 있고 한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사들에 의하면은 어쨌든 특검 변호인단과 대통령 헌재 대리인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어쨌든 최후에 본인 어쨌든 변론이라든가 어떤 이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만남을 이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대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이 특검인 수사라든가 또 헌재 재판 등에 대해서 정치적 차원에서의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 조사 이후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기 어떤 방어 차원과 함께 정치적 차원에서의 반격을 위한 공세적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뭐 한층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특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내주에 이루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대면 조사가 이제 박 대통령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또 여론의 반전 기회가 될지 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독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대면 조사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미 헌재에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대리인단이 입장 표명을 했고 예.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특검이 아니고 헌재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특검의 이 조사는 나중에 검찰 조사나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특검에 가서 이런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물론 국민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특검에 가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검찰 조사라는 것이 일정 부분 또 이렇게 해서 변화돼서 이것을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검찰을 할 때는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또 엮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불승인하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처분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반열에서 특검은 이미 이제 28일로 끝난다 이렇게 보고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추면서 이것을 그냥 마무리하고 헌재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지율 얘기인데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요. 그럼 보통 마의벽이라고 하잖아요. 20% 지금 넘어섰거든요. 인기 비결이 뭘까요? 글쎄, 지난번에 갤럽 조사가 그렇게 나왔죠. 20%가 넘었죠. 지난주에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0%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안희정 지사가 20%를 넘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마의벽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넘었습니다. 25%까지 가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지금은 돌풍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22%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안희정 지사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저 갤럽의 조사의 추세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도 올랐습니다. 다 그러니까 야권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서로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물론 기각이 됐지 인용이 됐지 뭘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점점 야권 쪽으로 이렇게 표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목도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대선 전국은 아무튼 2012년도에 운동장이 보수로 기울어졌다면 이번에 좀 야권으로 기울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안희정 지사가 계속 이 돌풍을 일으킬 거냐의 문제인데 당내 경선이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 중에서 특히 이제 결선 투표가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국민 경선단을 조직해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네, 완전 좀 이따 국민 질문이 경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하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이번 달 지지율 목표 25%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상승세 계속 된다면 별 무리 없다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의 이제 주목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의 어떤 이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정보량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중은 어쨌든 미디어의 그 정보량을 통해서 후보에 대한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뭐 더 상승 흐름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다만 지금 보면은 그 지금까지의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가파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장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지지층이 사실은 이게 떠다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안희정 지사가 흡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층이든 다른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을 끌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있었던 지지율의 상승 속도보다는 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후보들의 지지층 특히 이제 야당 후보들의 어쨌든 주자들의 지지층들이 맞물려 있는 호남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승기를 누가 잡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구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조사를 보면요.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저렇게 나타났는데 50대에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하나 민주당 내 지지자는 또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높고 호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좀 상승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높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이제 세대별로 다르긴 한데 특히 이번 선거가 50대가 상당히 그 부동층, 뭐 스윙 보터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그런 세대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50대에서 안희정 지사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아무튼 안희정 지사가 표의 확장성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당내 경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도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앞서고 있는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민주당 지지율의 합계가 커지고 있는 건데 두 사람 모두 상승세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대선의 유동성이 아직 있고 대선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 표가 뭐 90%까지 커져도 이것은 아직은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큰 것은 탄핵에 대한 그 수혜를 지금 민주당이 다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건데 탄핵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혀 새로운 지형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표의 확정성 얘기를 하는데 안희정 지사는 표의 확정성이라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 못하는 약점을 지금에서 개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위 말 새로운 영토 확장인데 그러나 이것을 보면 안보에 있어서 그리고 또 보수 60대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지역적으로 충청 또 호남 여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이라는 그런 화두로서 상당히 큰 지금 영토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표와 서로 합쳐질 수가 있을 것인가? 예.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안희정 후보가 결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한테 후보가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 표가 그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가지 않고 또다시 회귀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두 분이 문재인 안희정이 딱 합치면 한 70% 됩니다. 이것이 야권 진영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후보에서 떨어진다면 이 수혜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든가 한국당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여기에서 가져갈 공산이 상당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당의 이런 대세론이 함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7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60% 가까이 이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지금 되게 흥행조짐이다라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선 투표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당내에서도 역선택, 위장전이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지도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갈리고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세가 도드라지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경선 제도가 국민 경선을 치르다 완전 보니까 국민 경선이죠. 완전 국민 경선을 예. 치르니까 누구나 당원이 아니더라도 예. 선거인단에 등록하면 투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안희정 지사가 중도 보수의 지지가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언론의 보도에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런 거예요. 안희정 지사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가 보수층이 보수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상대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종 본선에 가서는 이 한국당이나 이 보수 정당의 후보를 찍을 유권자들이 안희정 지사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찍는다. 이게 역선택이라는 예.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역선택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0만 내지 250만까지 선거인단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도 뭐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보수 중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선거인단에 등록해서 일부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더 약한 후보로 인식되는 예. 사람에게 투표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는 그게 물론 일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그 부분이 이 지금 민주당 내 경선을 완전히 판도를 바꿀 만큼 그 정도로 위력적이겠는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이게 지지율이 격차가 크다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이제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뭐 아닐까요? 지금 이제 걸러내는 스크린 절차가 이제 사실상 뭐 예. 상당히 이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희망하게 되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 의도적인 역선택 참여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할 정도면은 사실 대세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원래는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약세 후보를 어쨌든 지원함으로써 본선에 이제 유리하게 구도를 만드는 예.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수 성향이라든가 층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본선에 있어서의 선거 구도를 고려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어야만 실제 본선에서의 어떤 구도 형성, 대립과 형성이 보다 용이하고 보수와 중도의 어쨌든 이 연대 결합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중도 진영에 연대하려고 하는 제3지대라든가 이런 이제 노력들 사실은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력이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선택에서 어떤 조직적인 참여가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선호하는 그런 참여도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종적으로 상세가 된다면 크게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역선택을 하는 세력은 반문, 비문에서 주로 하는데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되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당이 들어가서 역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나서 대각점이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에서 떨어졌을 경우 그 표를 그대로 받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역선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글쎄요, 보수의 대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지지율 하락이 좀 소폭 떨어진 네. 모습이에요. 저희가 앞서 그 그래픽으로 봤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대선- 보수의 대결집 효과가 좀 정체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쯤 밝히겠습니까? 황교안 대행은요 지금 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인용을 전제로 하는 건데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불출마를 완전하게 선언해 버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쨌든 황교안 대행은 많이 의식하고 네.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수 결집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황 대행으로서는 본인의 생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입장을 밝히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만약 황 대행이 출마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권한 대행을 또 권한 대행하는 체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부담감이 있다고 저는 봐요. 바로 그러한 점들이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좀 하락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어쨌든 지금 입장을 좀 빨리 얘기를 하면 좋긴 할 텐데요. 왜냐하면 네. 나중에 와서 불출마를 할 것인데 나중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의 가뜩이나 보수 진영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자기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있는 지지율도 황교안 대행이 끌어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을 못 올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얼마 없을 때 불출마를 해버리게 되면 보수 진영에 있는 주자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불출마를 할 것이라면 미리 밝히는 것이 사실은 보수 진영 후보들한테 낫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그런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은 안희정 후보의 상승세와 유관하다고 봅니다. 안희정 후보가 이 결말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표심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시점에 황교안 현 권한 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타부타를 이제 밝힐 그런 시점은 탄핵이 끝나고 나서 직후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탄핵 정국과 특검 수사 그리고 정치권 소식까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